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8월 초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다녀온 크루즈가 알래스카 크루즈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처음 다시 갔다 온 크루즈가 알래스카 크루즈여서 2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차이가 나고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번 크루즈는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마스크 착용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고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나왔는데요. 실제 식사 때와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실내에서 안 쓰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하는 편이고요. 일부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거나 지적을 하는 승무원들은 없었고, 같은 승객들도 서로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미리 알고 간 부분인데요. 뷔페 식당은 음료 외에는 승객이 직접 음식을 담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디저트 같은 건 승객이 직접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음식은 승무원에게 가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전에 크루즈를 좀 가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꽤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거의 모든 크루즈에 승객이 100% 다 타지 않기 때문에 줄이 길거나 많이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뷔페 식당 음식은 한 종류가 20% 정도는 줄어든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배 안에 공연이나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된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 같이 거의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배안 행사들은 충분히 다 즐길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크루즈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 점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쓰는 부분이 꽤 불편하긴 한데요. 어차피 집에서나 직장에서 마스크를 많이 써 오셨던 분들은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다시 크루즈 여행을 온 승객들이라서 그런지 나름 다 만족하고 잘 즐기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조금 둔감해서 그런지 특별히 불안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기항지는 좀 많이 한가했는데요. 알래스카의 기항지 주노와 캐치카는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한가한 편이고요. 예전처럼 하루에 서너 척의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많게는 15,000명 가까이 되는 크루즈 승객들로 꽤 붐비던 주노와 캐치카는 더 이상 아니고요. 크루즈 시즌이 다 끝난 것처럼 한가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카나 IC 스트레이트 포인트는 한가한 기항지라서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요. 주노와 캐치카는 예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승객들이 없는 것 같고요. 기항지 옵션 관광은 정확하게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한 7-80% 수준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선택 가능할 만한 옵션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시 배 안에서 감염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일 건데요. 사실 너무 걱정이 앞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계획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하고요. 거의 모든 크루즈가 95%에서 100% 백신 접종 승객만 승선을 하고 있지만, 여행을 하는 본인이 불안하시면 여행을 제대로 즐기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일정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재개된 크루즈를 직접 타보니까 선내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거의 2년 만에 다시 크루즈를 타는 승객들이라 그런지 다들 즐겁게 여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튼 현재 크루즈를 가신다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만 제외하고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1월 중순에 새로 나오는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에이펙스호로 서카리브해 지역으로 다시 크루즈를 갈 계획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드림 버케이션스의 내셔널 컨퍼런스가
작년에는 셀레브리티 엣지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올해 다시 에이펙스호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컨퍼런스 참석차 다녀올 예정입니다. 에이펙스호에 이어서 비욘드호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에이펙스호를 둘러보고 와서 자세한 소식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래스카 크루즈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대략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크루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는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크루즈사인데요. 현재 운항 중인 크루즈사들 중에서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장 먼저 시작한 크루즈사입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크루즈사처럼 알래스카 크루즈에 아주 많은 크루즈선을 투입하고 알래스카 내륙의 크루즈 투어도 운항을 하는데요. 크루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에 프린세스 크루즈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에 정박하고 승객들이 배 안에 격리되는 뉴스를 많이들 기억하실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홀랜드 아메리카의 웨스터담호가 일본에서 입항 거부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항을 거부당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캄보디아에 겨우 입항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은 1989년에 카니발 그룹에 합병되기 전에는 1873년도부터 여객과 화물 선사로서 운항을 한 아주 긴 역사가 있는 선사인데요. 카니발에 합병된 이후로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올해 출시될 새 크루즈선 로테르담호까지 포함하면 현재 총 11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가 10만 톤급 이하로 요즘 기준으로는 중형선들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피네클급 크루즈선도 9만 9천 톤 정도 크기입니다. 현재 홀랜드 아메리카가 보유하고 있는 크루즈선 클래스는 총 4가지인데요. 보통 R 클래스라고 하는 로테르담급 크루즈선은 현재 가장 오래되고 작은 배로 2척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 한 몇 년 안에는 처분할 것 같은데요. 로테르담급 크루즈로는 볼렌담호와 잔담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지날 수 있는 82,000톤급의 파나맥스급으로 비스타급 크루즈선이 4척이 있는데요. 비스타급 크루즈선으로는 주이더담, 우스터담, 웨스터담, 노르담 이렇게 4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타급 크루즈선을 좀 더 발전시킨 시그네처급 크루즈선이 2척이 있는데요. 유로담호와 뉴 암스테르담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9만 9천 톤급으로 가장 최신 크루즈선들인 피네클급 크루즈선들이 올해 나오는 로테르담호까지 포함해서 3척이 있습니다. 피네클급 크루즈선으로는 코닝스담, 뉴 스테이튼담 그리고 로테르담호가 있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크루즈선들은 설명드린 것처럼 10만 톤급 이하의 중형선들이고 경쟁하는 프리미엄급 크루즈사들인 프린세스나 셀레브리티 크루즈선들과는 달리 배 크기를 중형선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오래전부터 크루즈 여행을 다니던 승객분들에게는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드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배 안을 이동하는 데는 대형선보다는 훨씬 더 편리합니다. 16만 톤급이나 초대형 22만 톤급 크루즈선을 타보시면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8, 9만 톤급의 배가 작은 배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편의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선실은 인사이드부터 오션뷰, 발코니 선실들이 있고 스윗은 크게 4가지 스윗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니어 스윗격인 비스타 스윗, 시그네처 스윗, 그리고 다음 레벨인 넵튠 스윗과 최상급 스윗은 피네클 스윗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가장 큰 스윗인 피네클 스윗은 크기가 배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150 스퀘어핏 정도로 106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스윗 선실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넵튠 스윗과 피네클 스윗에 제대로 된 모든 스윗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스타 스윗이나 시그네처 스윗은 다른 크루즈선들의 주니어 스윗 정도의 혜택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루즈선들이 그렇듯이 각 선실 종류에도 위치, 크기 또는 뷰가 가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의 선상 팁은 2021년 8월 현재 1인당 하루 15불 50전이고요. 스윗 선실은 1인당 하루 17불입니다. 주류를 구입하시거나 스파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18% 팁은 서비스 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랜드 아메리카의 식사와 음료에 대해서인데요. 홀랜드 아메리카는 프리미엄 크루즈에 맞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정통적인 방식인 메인 다이닝과 레이트 다이닝에 더해서 요즘 크루즈의 대세인 자유시간 다이닝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에서는 이 자유시간을 as you wish 다이닝으로 부릅니다. 크루즈사에 따라서는 마이 타임 다이닝, 유얼 타임 다이닝, 셀렉트 다이닝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홀랜드 아메리카에서는 as you wish 다이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크루즈와 마찬가지로 메인 다이닝은 풀코스 정찬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도 제공을 하고요. 날짜에 따라서는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할 때도 있고요. 메인 다이닝의 저녁 식사 시간은 보통 5시 반에서 9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인덜지 메뉴라고 해서 추가 요금을 더 내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루즈사들이 메인 다이닝의 메뉴에 추가 요금 메뉴를 끼워 넣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는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부터 있어 온 것 같은데요. 로얄 캐리비언이나 노르웨이지언 등 다른 크루즈사들도 하는 거라서 홀랜드 아메리카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인 다이닝 저녁 메뉴에 추가 요금이 있는 건 썩 보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고급 재료의 스테이크나 랍스터 등이 추가 요금을 내는 메뉴로 있는데 이 추가 요금을 내시는 메뉴는 굳이 주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별로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요금에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스페셜티 식당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에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시는 스페셜티 식당은 스테이크하우스인 피네클 그릴하고 아시안 레스토랑 타마린드 그리고 카날레토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1인당 커버 차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요금에 18% 서비스 차지가 추가가 됩니다. 피네클 그릴은 스테이크하우스로 상당히 좋은 파인 다이닝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한 번은 이용해 보실 만한 곳입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까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피네클 그릴은 점심 식사도 1인당 15불 플러스 18% 서비스 차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식사 예약은 크루즈 가시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한데 이 피네클 그릴 점심 식사 예약은 배에 승선한 후에만 예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배를 타서 첫날 예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15불 정도면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라서 한 번 정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피나클 그릴을 이용하실 때는 이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숲 등의 주문 개수를 제한하는 다른 크루즈사들하고는 달라서 원하시는 만큼 주문이 가능한데요. 거의 모든 에피타이저가 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문해서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타마린드는 아시안 식당으로 홀랜드 아메리카에서는 꽤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시그네처급 크루즈선과 피네클급 크루즈선에 있는 이 타마린드 식당 안에는 나미 스시라는 스시바가 같이 있습니다. 이 스시바 메뉴는 따로 요금을 내셔야 하는데요. 타마린드 식당을 이용하실 때 추가로 주문을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시바만 따로 요금을 내시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날레토라는 이탈리안 식당인데요.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크루즈선에 따라서 피네클 그릴이 한 번씩 특별한 식당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런 날은 피네클 그릴은 예약이 안 되고 다음과 같은 특정 식당으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각각 독립된 스페셜티 식당이 많이 있는 대형선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크루즈선들이라서 좀 더 다양한 스페셜티 식당을 이런 방식으로 7박에 한 번 정도 끼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하는 메뉴가 아니라서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루디스 셀데멜인데요. 해산물이 주 메뉴이고요. 요즘은 인기가 좋아서 새로 나온 배는 아예 독립된 스페셜티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피네클급 배 이전의 배들에는 7박에 하루 정도만 이 메뉴로 스페셜티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데메르 메뉴는 피나클 그릴에서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아예 독립된 식당이 있는 곳이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용 식당이 없는 곳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르설크라는 뉴욕에 있는 유명한 식당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도 전용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페셜로 운영을 하면은 예약이 가능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드 리브라이언은 네덜란드의 유명 식당 드 리브라이언 메뉴를 2013년에 유로담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미슐린 3스타 메뉴를 배후에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페셜티 식당 안의 스페셜티 레스토랑은 보통 1인당 커버 차지가 45불이나 한 50불 정도 플러스 18% 서비스 차지인데요. 요금은 시즌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뷔페 식당인데요. 리도 레스토랑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하고 리도 댁에 있는 뷔페 식당인데 특이한 점은 이 뷔페 식당이 야식 뷔페도 운영을 합니다. 보통 10시 반쯤에 오픈해서 한 12시까지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홀랜드 아메리카 배 안에서 즐기실 수 있는 스낵은 뉴욕 피자라는 곳이 있고요. 피자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시면 바로 동시에 만들어 드리는데 피자 크기는 혼자 드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드실 정도 작은 크기의 피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된 종류의 피자 메뉴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는 재료로만 주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홀랜드 아메리카의 이 뉴욕 피자는 프린세스 크루즈의 알프레도 피자와 함께 크루즈사에서 제공하는 피자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이브인인데요. 다이브인은 햄버거와 핫도그, 프렌치 프라이 이 세 가지 음식을 제공하는데 뉴욕 피자와 같이 좀 늦게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종류의 햄버거와 치킨 버거 그리고 베지터리언을 위한 베지터리언 버거도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핫도그와 프렌치 프라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햄버거와 핫도그가 없는 크루즈선은 거의 없겠지만 저한테는 이 홀랜드 아메리카의 다이브인 햄버거가 프리미엄급 크루즈 이하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음료와 주류에 대해서인데요. 다른 크루즈들하고 비슷하게 식수와 우유, 주스, 커피, 티, 레모네이드 등은 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탄산음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도 다른 크루즈사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Have It All이라는 프로모션으로 주류 패키지와 인터넷 그리고 스페셜티 식당 1회 이용, 옵션 관광 1회를 포함해서 드리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술을 안 드시거나 아주 적게 드시는 분들은 이 프로모션을 포함한 가격과 포함하지 않은 가격 차이를 잘 확인하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의 주류 패키지는 시그네처 패키지와 엘리트 패키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그네처 패키지는 따로 구입을 하시면 하루에 1인당 55불 플러스 18% 서비스 차지 가격이고요. 엘리트 패키지는 60불 플러스 18%인데요. 모든 일정을 다 구입하셔야 하고 같은 선실의 성인은 모두 다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로모션으로 시그네처 패키지를 받으신 분들은 승선하시는 날 하루에 5불 플러스 서비스 차지를 크루즈 전체 기간을 더해서 내시면은 엘리트 패키지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같은 선실의 다른 승객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크루즈사하고는 달라서 홀랜드 아메리카의 주류 패키지는 카니발 크루즈사처럼 하루에 15개로 제한이 있는데요. 시그네처 패키지는 11불 이하의 모든 주류나 음료를 1인당 하루 15개 그리고 엘리트 패키지는 15불 이하의 모든 주류나 음료를 하루 15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료나 주류 메뉴에 11불 이하의 모든 주류, 음료, 생수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이 15개 개수에는 술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카푸치노 같은 스페셜티 커피, 병에 든 생수, 스무디나 탄산음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인당 하루 15개 이상 드시면 16개째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캔처 패키지라고 1인당 하루에 18불 플러스 18% 서비스 차지가 있는 무알코올 음료 패키지도 있고요.
탄산음료만 드실 수 있는 코카콜라 패키지도 하루에 1인당 8불 플러스 18% 서비스 차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는 전체 크루즈 일정을 다 구입을 하셔야지 뭐 하루나 이틀씩만 구입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바텐더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스페셜티 식당 옆에 있는 바에 있는 바텐더가 경험이 좀 더 많아서 좀 더 칵테일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피너클 그릴에 있는 피너클 바에 있는 바텐더가 가장 솜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맥주나 와인을 드시면은 뭐 어떤 바에 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뭐 칵테일을 드신다면 스페셜티 식당 옆에 있는 바를 이용하시는 게 칵테일 퀄리티가 좀 더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배를 타시면은 다양한 뭐 쇼나 공연의 수준이 배가 꼭 커야만 가능한 게 아니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공연과 행사 등이 있습니다. 뭐 대극장에서는 큰 무대에 맞는 뭐 댄스 쇼나 공연이 다양하게 있고요. 라이브 뮤직하고 뭐 코미디 쇼가 매일 저녁 있고, 그리고 마술사가 나와서 매직 쇼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작은 로테르담 클래스 배를 제외하고 홀랜드 아메리카 배에는 3개의 작은 공연 무대가 있는데요. 매일 있는 이 3가지 무대만 돌아가면서 즐기셔도 저녁 시간과 뭐 항해만 하는 시데이를 아주 뭐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링컨 센터 스테이지에는 뉴욕에 있는 링컨 센터와 협업을 해서 보통 4중주 단위 매일 새로운 테마로 연주회를 하고요. 뭐 클래식뿐만 아니라 뭐 그 외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주고요. 다른 크루즈사들도 뭐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링컨 센터 스테이지라는 점이 좀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BB 킹스 블루스 클럽인데요. 8인조 악단이 뭐 재즈, 블루스 등 다양한 음악을 매일 저녁 연주를 하는데, 나이트 클럽이 따로 없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라서 이곳에서 뭐 댄스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요. 배 안에서는 승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클럽입니다. 다음은 빌보드 온보드인데요. 빌보드 온보드에서는 빌보드사와 협업으로 2인조 가수가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있는데, 승객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연주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7, 80년대 음악부터 뭐 2000년대 초반 음악까지 다양한 뭐 장르와 시대의 음악이 연주가 되는데, 승객들의 뭐 연령대가 좀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3군데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들이 라이브로 매일 있으니까 뭐 배 일정표를 잘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가지 무대 중에서 링컨 센터 스테이지는 한번 공연할 때 보통 30분 정도로 좀 짧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음악 주제가 다르니까 시간을 잘 확인하고 챙겨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른 2개 무대는 꼭 시간을 뭐 지켜서 보실 필요는 없고 오고 가며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극장에는 따로 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식사 시간하고 겹치지 않게 잘 계획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로얄 캐리비안의 대형 크루즈선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이 중형선 중에서는 가장 수준 있고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홀랜드 아메리카의 앱인데요. 홀랜드 아메리카 앱은 내비게이터인데 크루즈를 예약하시면은 미리 꼭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앱에서 모든 스케줄을 보실 수도 있고 예약하신 식당이나 옵션 관광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승선 시 보딩 패스와 모든 옵션 관광 티켓도 이 앱으로 확인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인터넷을 따로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배 안에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앱으로 승객들 간 서로 뭐 배 안에서 무료로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여행하시는 일행하고 배 안에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뭐 아주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꼭 설치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도 뭐 크루즈 예약 후에 잔금 결제가 끝나면은 온라인으로 미리 승객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승선 3일 전에 추가 건강 체크인 하시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체크인이 다 끝났더라도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3일 전에 체크인을 한 번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딩 패스의 승선 시간이 정해져 나오는데요. 예전에도 이 승선 시간은 있었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로 인해 이 승선 시간을 좀 더 엄격히 지키는 걸로 보입니다. 보딩 패스에 찍힌 승선 시간보다 뭐 30분 이상 일찍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의 인터넷은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요금은 다음과 같은데 하루씩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 일정을 다 구입하시면은 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나 뭐 용도에 따라서 3가지 상품이 있는데 제일 저렴한 플랜은 뭐 SNS 정도 하실 수 있는 플랜이고요. 그 다음은 뭐 have it all 프로모션을 하시면 무료로 받으시는 플랜인데 뭐 이메일이나 뭐 웹브라우징 정도가 가능한 옵션입니다. 이 플랜까지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면 가장 비싼 프리미엄 플랜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무료로 받으시는 플랜은 추가 요금을 더 내시면 프리미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다른 크루즈사와 비교하면 아직 홀랜드 아메리카사의 인터넷은 좀 느린 편인데요.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지역과 날씨에도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선에는 천장이 개폐가 되는 풀장이 있어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천장을 닫기 때문에 실내 풀장처럼 돼서 이용하기가 좋고요. 리도 풀과 배 뒤편에 있는 시뷰 풀 2개가 있는데 배 크기에 비하면 풀장은 크기가 꽤 큰 편이고 풀장 바로 옆에는 핫터비 2-3개 정도 있어서 뭐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다른 크루즈선들도 그렇지만 핫터브의 수온은 뭐 따뜻한 정도이지 좀 뜨겁지가 않아서 뭐 항상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다음은 스파인데요. 스파는 피네클급 크루즈선을 제외하고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선의 스파는 배 크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은데요. 이번에 승선한 뉴 암스테르담호의 스파도 뭐 최신 대형선들에 비하면 좀 작고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스파 시설 이용은 원래는 뭐 1일권 데이 패스를 구입해서 하루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일정을 다 구입해서 할인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는 뭐 CDC 규정으로 인해서 1일권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만약에 구입을 하셔야 하면은 전체 일정을 다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금은 7박 기준으로 1인당 199불 정도이고 2인권은 299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크루즈 가시기 전에 미리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면 좀 더 할인된 요금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뭐 승선 첫날에 전체 일정 이용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갔을 때는 할인은 없었고 뭐 아주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스파 시설은 1인당 199불 내고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피나클급 크루즈선인 뉴 스테이튼담이나 뭐 코닝스담 아니면 새로 나오는 로테르담의 스파 시설은 훨씬 더 좋은 편인데 그만큼 가격은 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를 승선하시면 스파는 뭐 1일권 한두 번 정도 이용하시거나 전체 일정 이용권을 구입하시려면 피나클급 크루즈선을 이용하실 때만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배들은 뭐 전체 일정을 다 구입해서 이용할 정도로 뭐 시설이 썩 뭐 좋지 못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나름 뭐 괜찮은 피트니스 클럽이 스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옷을 갈아입는 라커룸은 스파와 이 피트니스 클럽이 공동으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홀랜드 아메리카에는 일반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하고 넵튠 스윗과 피나클 스윗 승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넵튠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넵튠 라운지는 비스타 스윗이나 시그네처 스윗 승객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뉴 암스테르담호에는 크라우드 네스트라는 라운지가 있는데 배의 가장 높은 곳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뷰를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호나 뭐 유로담호에는 같은 층 뒤편에 있는 타마린드 바에 있는 라운지가 앞쪽이 조금 가려져 있지만 나름 뷰가 좋고 승객들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뷰를 즐기기에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장소입니다. 뉴 암스테르담호나 유로담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타마린드 바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럽 오렌지에 대해서인데요. 홀랜드 아메리카는 카니발 크루즈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처럼 추가 요금을 내시면 특별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클럽 오렌지입니다. 사실 수의 선실 승객들의 혜택 일부를 일반 선실 승객들이 구입을 하는 건데요. 클럽 오렌지의 요금은 뉴 스테이튼담이나 코닝스담이나 로테르담호에는 1인당 하루 35불, 그 외 다른 배들은 1인당 하루 25불이고요. 전 일정을 다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클럽 오렌지를 구입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승선과 하선하실 때 우선권을 드리고요. 텐더보트 이용하실 때도 이용하시는 우선권, 다음으로 스페셜티 식당을 예약하실 때도 우선권을 드리고, 다이닝룸 이용하실 때도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크루즈 선내 투어를 하실 수 있거나 몇 가지 잔잔한 혜택들이 더 있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선실이 있는 경우 같은 종류 선실 안에서 우선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선실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이 되니까 꼭 보장이 되는 업그레이드는 아니고요. 그 외에도 뉴 스테이튼담이나 코닝스담호에는 오렌지 식당이 따로 있어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이 레스토랑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박 기준으로 하면은 뉴 스테이튼담과 코닝스담호와 로테르담호에는 1인당 245불, 그 외 배들은 1인당 175불을 더 내셔야 이 클럽 오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아주 성수기에 뉴 스테이튼담이나 코닝스담호를 타신다면 클럽 오렌지 레스토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고 하실만 하다고 보는데요. 이 클럽 오렌지 전용 식당의 아침 메뉴는 넵튠 스윗 이상 승객들만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혜택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외 다른 크루즈선에서는 175불이라도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크루즈사에서 하는 애프터눈 티인데요. 배가 항해만 하는 C데이에는 오후 3시에 메인 다이닝룸에서 애프터눈 티타임이 있습니다. 무료이고 가시면 홍차와 다과류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큐나드사나 다른 럭셔리 크루즈사의 애프터눈 티보다는 좀 못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은 배 크기도 그렇지만 배 안의 여러 행사나 시설 등이 트래디셔널 크루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배의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차분하면서도 편안하고 다른 프리미엄급 크루즈에 비해서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배는 크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승객을 태우지는 않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줄을 많이 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요. 예전에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승무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근래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승객들을 도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무난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홀랜드 아메리카는 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다양하고 훌륭한 코스들을 많이 운항했는데요. 따라서 승객들은 전체적으로 크루즈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많이 승선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크루즈를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를 적극 권해드리진 않는데요. 대신 캐리비안이나 알래스카, 지중해, 북유럽, 남미 등 유명한 지역들을 이미 다 가보신 분들은 좀 더 이그저릭하고 특별한 코스를 원하신다면 홀랜드 아메리카의 향후 일정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리미엄급 크루즈사인 홀랜드 아메리카가 프린세스나 셀레브리티 크루즈처럼 대형 크루즈선은 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시아나 크루즈나 바이킹 오션 크루즈 같은 업스케일 크루즈와 오히려 경쟁을 해야 할 수가 있어서 향후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스케일 크루즈로 옮겨가는 이유가 프리미엄급 크루즈에서 조금만 더 비용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음식과 더 적은 승객들이 승선을 하는 업스케일 크루즈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옮겨가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대형선을 도입하지 않는 홀랜드 아메리카의 입지가 어중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름 장점이 많은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은 처음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이나 큰 대형선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는 여행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좀 더 특별한 행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밤 11시가 넘어가면 배아는 뭐 전체적으로 아주 조용한 편인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은 아주 액티브한 크루즈나 뭐 흥겨운 파리보트 분위기의 크루즈를 꼭 타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괜찮은 크루즈 라인이고요. 특히나 크루즈 행선지가 원하시는 일정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하셔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뭐 전화,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